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만듭니다. 질문을 체계화하는 게 사고의 기초입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체계적 질문을 했습니다. 소비자 특성은 유통 우전은 법적 제약은 현지 경쟁자는 가격 민감도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짰습니다.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 반응의 문제가 뭡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합니다.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질문은 일관성을 만듭니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제가 신입 임원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가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 질문 리스트를 만들게 합니다. 처음엔 어설픕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체계가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검색에 익숙합니다. 궁금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질문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답도 산발적입니다. 조각난 정보만 모입니다. 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질문 체계를 만드십시오. 투자 결정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사업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볼지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체계가 있으면 빠르게 판단합니다. 체계가 없으면 헤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체계적입니다. 워렌 버핏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원칙이 있습니다. 즉흥으로 안 합니다.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느낌으로 합니까? 분위기로 합니까? 위험합니다. 질문 체계를 만드십시오. 체계적 질문이 체계적 풀을 만듭니다. 즉흥은 가난의 습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산업 흐름을 이해하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방향 교정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르노에 팔았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패는 정보입니다.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 초기에 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업 흐름을 알았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름을 알았기에 실패를 견뎠습니다. 산업 흐름을 모르면 실패가 무섭습니다. 이제 끝인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면 다릅니다. 방향을 조금 틀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실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보가 됩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을 공부하라. 우리 제품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흐름을 알면 실패해도 방향을 찾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보십시오. 초기 기술들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흐름을 알았으니까요. 실패할 때마다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거대 산업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물어보십시오. 산업 흐름은 어디로 가나 흐름이 맞으면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방향 교정입니다. 산업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팔릴까? 아닙니다. 고객이 왜 이걸 사야 하는가? 이것이 시작입니다.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옵니다. 애플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팝니다. 소니 워크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판 겁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BMW는 감성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엔진 성능, 안전성, 내구성을 증명합니다.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고객은 느끼고 싶어 하면서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기술 스펙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외환 위기 때입니다. 우리는 납품 일정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고객들은 우리를 다시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본 겁니다. 고객의 정서를 읽으려면 현장에 가야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을 쓰는 사람의 표정을 봐야 합니다.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어디서 만족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논리적인 이유를 내지만 실제로는 감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할 논리를 찾습니다. 명품 가방을 보십시오. 가격은 비쌉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삽니다. 왜입니까? 소유의 기쁨, 남들과의 차별, 자신에 대한 보상, 이런 정서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인정신, 희소성, 품질이라는 논리도 제공합니다. 기업이 오래 가려면 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감성만 강조하면 유행에 휩쓸립니다. 논리만 내세우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때였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문제였습니다. 고객들은 우리를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봤습니다.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디자인에 투자했습니다. 매장 경험을 바꿨습니다. 광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동시에 기술 혁신은 계속했습니다. 화질, 성능, 내구성 모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감성과 논리 양쪽에서 공격한 겁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성능을 믿었습니다. 정서와 논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하고 동시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오래 삽니다. 여러분은 고객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품만 만들고 있습니까? 시장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따뜻합니다. 이 둘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밤에 잠이 옵니까? 저는 안 옵니다.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불확실성. 이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계획이 틀어질까봐, 투자가 실패할까봐, 방향이 틀렸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왜 돈을 쏟아붓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이 불확실성 뒤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경쟁자들이 멈추는 동안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결과는 아십니까? 2, 3년 뒤 시장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딘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함을 원합니다.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이미 남들도 다 압니다. 그럼 기회가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진짜 기회는 불확실한 곳에 있습니다. 남들이 망설이는 곳,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곳, 거기에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고,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불확실성은 기회입니다. 방향을 알고 기준이 명확하고 실행 능력이 있으면 불확실성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문화 차이, 현지 경쟁,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13억 인구, 성장하는 중산층, 기술에 목마른 시장, 이게 보였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3년, 5년 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현지 문화를 배우고 현지 인재를 키우고 현지 소비자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익은 낮습니다. 불확실한 길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 모델. 그 두려움의 정체를 분석하십시오.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그냥 낯선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대부분은 낯선 것일 뿐입니다.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겁니다. 배우면 됩니다. 분석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미래는 확실함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옵니다. 움직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좋으면 팔립니까? 아닙니다. 시장에는 좋은 제품이 넘쳐납니다. 성능 좋고 가격 괜찮은 제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제품은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어떤 제품은 창고에서 썩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주는 의미를 삽니다. 변화를, 가치를, 정체성을 삽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평생 가격 경쟁에 갇힙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팔렸습니다. 왜입니까?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삼성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디자인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애니콜 광고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라. 제품이 아니라 메시지를 판 겁니다. 이 휴대폰을 쓰는 당신은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준 겁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의미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통신기지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였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에게 늘 말합니다. 제품 스펙을 외우지 말라고. 그 제품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하라고. 그게 진짜 마케팅입니다. 세탁기를 팝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팝니다. 편안함을 팝니다. 냉장고를 팝니까? 아닙니다. 신선함을, 가족의 건강을 팝니다. TV를 팝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몰입의 경험을 팝니다. 의미가 명확해지면 가격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는 기꺼이 돈을 냅니다. 싸구려 취급받는 제품은 의미가 없는 제품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절대 세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순간 희소성이 사라지고
희소성이 사라지면 의미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 진출할 때 가장 고민한 게 이겁니다.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단순히 비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격에 걸맞은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품질로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함으로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삼성 제품을 쓴다는 것이 자부심이 됐습니다.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으면 그건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물건은 언제든 대체 가능합니다. 의미를 만드십시오. 고객이 당신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업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혁신입니까? 천만에요. 진짜 혁신은 종종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아십니까? 47년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손톱만한 부품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주목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컴퓨터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 71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런 작은 칩으로 뭘 하겠냐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십시오. 작은 충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었다면 스마트폰 혁명도 전기차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걸 좋아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기술의 누적이 산업을 뒤바꿉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칩입니다.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에 미래를 지배할 거라는 걸.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왜 그런데 돈을 쏟아붓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라고. TV를, 냉장고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걸, 이 작은 칩이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라는 걸.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20년을 적잡았습니다. 20년입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등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 때문입니다. 작은 기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OLED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LCD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 새로운 걸 개발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봤습니다. 더 얇고 더 선명하고 더 자유로운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을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OLED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표준입니다. 작은 기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10년 뒤, 20년 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입니다. 센서 기술을 보십시오. 작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자율주행차도 스마트 공장도 EAT도 불가능합니다. 작은 기술이 거대한 산업을 만듭니다. 카메라 모듈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부품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카메라 성능으로 휴대폰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삼성전기가 만드는 부품들 보십시오. MLCC 인덕터, 카메라 모듈,
일반인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못 만듭니다. 작은 기술에 집중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옵니다. 수년, 십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블루투스를 보십시오.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주목했습니까? 케이블 없애는 기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선 이어폰,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 모든 게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느리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기본이 됐습니다. 작은 기술이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빛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기술은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집중하십시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본질적 가치가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언젠가 그게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장은 성실함보다 명확함을 보상한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것도 명확한 결과만 봅니다. 제가 삼성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방향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꿨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계 1등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었습니다. 애매한 게 없었습니다. 2등도 3등도 아닙니다. 1등입니다. 직원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 말이 됩니까? 하지만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행동도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기술을 일본을 넘어서야 합니다. 디자인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이 결과로 바뀝니다. 시장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밤새워 만든 제품인지 하루 만에 만든 제품인지 신경 안 씁니다. 좋으면 사고 나쁘면 안 삽니다. 명확함이 뭡니까?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기준이 확실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결정이 빨라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 진입할 때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애플을 넘어서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면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가게 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했습니다. 직원들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3년 만에 세계 점유율 1등이 됐습니다. 불명확한 목표는 독입니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자. 이런 말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점유율 30% 달성, 불량률 0.01%야.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이게 명확한 목표입니다. 숫자로 측정 가능합니다.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해지면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평가도 공정해집니다.
달성했으면 인정받고 못했으면 책임집니다. 간단합니다. 애매함은 도피처입니다. 실패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시장은 핑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늘 요구합니다. 명확하게 말하라고. 아마도 가능하면 노력하겠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둘 중 하나만 말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불편해합니다. 확실하게 말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조직이 빨라집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실행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명확합니까? 올해 무엇을 달성하겠다고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6월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십시오. 애매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성실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다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명확한 사람을 보상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실행이 확실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애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해지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달성할 건지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성공만 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시험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반도체에 투자할 때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결과는 20년 적자였습니다. 2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키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를 분석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실패를 기록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실패했다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제품 실패하면 회의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파헤칩니다. 시장 분석이 잘못됐는지, 기술 판단이 잘못됐는지, 타이밍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보고서로 만듭니다. 다음번에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조직의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숨기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 뒤처졌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실수를 숨겼습니다. 문제를 덮었습니다. 결과는 쇠퇴였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실패를 공개합니다. 임원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자기 실패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화가 되면 조직이 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한 번도 진짜 도전을 안 한 겁니다. 안전한 것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같은 실패는 용서 안 한다고 한 번 실패했으면 배워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실패 기록이 쌓이면 그게 경쟁력이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압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압니다.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입니다. 성공 사례만 공부하지 마십시오.
실패 사례를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왜 노키아가 망했는지, 왜 코닥이 사라졌는지, 왜 야후가 몰락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그럼 소용없습니다. 기록하십시오. 문서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외면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십시오. 그게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빠르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빨리 망합니다.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인터넷 회사 만들면 돈이 쏟아졌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장이면 수십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빨랐습니까? 엄청났습니다. 회사가 하루에 몇 개씩 생겼습니다. IPO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버블 터지면서 90%가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면서 일단 달렸습니다. 속도만 있었습니다. 방향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먼저입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고 달려야 합니다. 일단 달리고 보자는 건 도박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 진출할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중국 시장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현지화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진출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했고 먼저 들어간 회사들은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울지 알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간 회사들은 일단 들어가고 봤습니다. 준비 없이 달렸습니다. 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전략 없이 속도만 내는 회사들 많이 봤습니다. 트렌드 따라 이것저것 다 합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모든 걸 조금씩 하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서 무너집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늘 말합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라고. 빨리 하느라 품질 망치면 결국 다시 해야 합니다. 2번 일하는 겁니다. 그게 더 느립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영영 도착 못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전략이 뭡니까?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만큼 무엇을 안 할지 정하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이 빨리빨리 외치는 리더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속도로 때우려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멈출 줄 압니다. 생각할 줄 압니다. 전략을 세울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달립니다. 그 속도는 무작정 달리는 속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략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 속도가 의미 있는지. 전략 없는 속도는 위험합니다. 빠르게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달리십시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속일 수 있습니까? 잠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장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폭스바겐을 기억하십니까? 2015년 디젤 게이트 배출가스 조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속였습니다. 얼마나 정교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대가가 뭐였습니까? 300억 달러 넘는 벌금, 브랜드 이미지 추락, CEO 구속, 100년 역사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앨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 미국 7대 기업이었습니다. 회계 조작으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겉으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처음엔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결국 알아차립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경쟁할 때였습니다. 품질이 뒤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스펙만 맞추면 되지 않냐? 고객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속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했습니다. 품질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이해해 줬습니다. 정직함을 인정해 줬습니다. 중국 기업들 보십시오. 초기에 짭퉁으로 시작했습니다. 카피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싸게 팔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품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객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정직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품질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거짓은 비용이 듭니다. 처음엔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빠르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치르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신뢰 회복에는 10배, 100배의 시간과 돈이 듭니다. 삼성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2006년 반도체 불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해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리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봤습니다. 삼성은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해결한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뢰가 더 강해졌습니다. 거짓으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 이익에 눈이 멀면 결국 모든 걸 잃습니다. 시장은 처음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잔인합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객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장을 속이지 마십시오. 숫자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품질을 속이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거짓이 10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정직합니까? 제품은 정직합니까? 광고는 정직합니까? 고객과의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시장은 기억합니다. 고객은 잊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가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힘이 세면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했습니까? 약해서가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함은 순간입니다. 준비는 미래입니다. 지금 강하다고 내일도 강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할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약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약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강했지만 안주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역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등입니다. 준비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합니다. 배터리도 합니다. 다각화입니까?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어느 기술이 미래의 핵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준비합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만 뽑습니까? 아닙니다. 10년 뒤를 준비합니다. 젊은 인재를 뽑아서 키웁니다. 지금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산입니다. 연구개발도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뒤를 봅니다. 지금은 쓸모없어 보여도 미래의 핵심이 될 기술을 연구합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합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분야가 터질 때 우리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채파는 회사가 왜 데이터 센터를 만드냐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AWS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존 수익의 핵심입니다. 준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 내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미래를 놓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함은 일시적입니다. 지금 강해도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영속적입니다. 계속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시스템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번 성공했다고 꺼집니까? 아닙니다. 계속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성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이룬 성공은 다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어도 삼성은 돌아가야 합니다. 저 하나로 움직이는 회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모든 걸 시스템화했습니다. 누가 담당하든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사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승진시킬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호불호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뢰합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는 걸 압니다. 의사결정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즉흥적으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스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효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안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한 명 뽑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노하우는 개인 것으로 남습니다. 회사의 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다릅니다. 개인의 노하우가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문서화됩니다. 표준화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네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라고.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승진 못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자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핵심 인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까? 그럼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성공을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공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듭니다.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매일 수천 가지 정보가 쏟아집니다. 뉴스, 분석, 전망, 소문,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대부분은 소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숨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입니다. 모두가 낙관적이었습니다. 언론은 호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괜찮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었습니다.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이 무리하게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부채를 줄였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능력. 이게 생존을 결정합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까지 모두가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금융상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위험이 보이지 않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크게 말합니다.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조용합니다.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패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을 때입니다. 2007년입니다. 아이폰이 막 나왔을 때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은 불편하다. 물리 버튼이 더 낫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신호를 봤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에 집중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숫자를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만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 의견만 듣지 마십시오. 스스로 조사하십시오. 현장에 가십시오. 고객을 만나십시오. 소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입니다. 반정적입니다. 근거가 약합니다. 절대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신호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보십시오. 2020년 2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끝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달랐습니다. 감염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무증상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백신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했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공급망을 다각화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신호를 읽고 준비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을 걸러내는 방법은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무엇인가?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가? 다른 지표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면 대부분의 소음이 걸러집니다.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매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호황, 내일은 불황 소음입니다. 진짜 신호는 뭡니까? 재고 수준입니다. 설비 가동률입니다. 수주 잔고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진짜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을 매일 점검합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음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음을 끄십시오. 진짜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현장을 보십시오. 패턴을 읽으십시오. 그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합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 신호가 들릴 겁니다. 복잡하면 혁신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혁신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초기 삼성 휴대폰들은 복잡했습니다. 기능이 많았습니다. 버튼이 많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넣었다고 하지만 고객들은 안 썼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20개의 기능 중에 3개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능을 줄였습니다. 메뉴를 단순화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만 남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경쟁사보다 기능이 적으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고객들이 좋아했습니다. 쓰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화는 더 어렵습니다. 추가하는 건 쉽습니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고수는 단순하게 만듭니다. 삼성페이를 개발할 때였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저는 뒤집었습니다. 3단계로 줄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개발팀이 난리였습니다. 불가능하다. 기능을 포기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카드 대고 지문인식 결제 완료. 3단계입니다. 심플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애플페이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단순화가 경쟁력이 된 겁니다. 단순화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찾는 겁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늘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한 장으로 줄여라고. 10장짜리 보고서를 한 장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처음엔 불평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 있는데 어떻게 줄이냐고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두 가지 뿐이라는 걸. 나머지는 부연 설명입니다. 장식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한 장으로 줄이면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복잡한 차트나 그래프로 현혹하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단순합니까? 고객이 매뉴얼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없다면 복잡한 겁니다. 단순화하십시오. 여러분의 프로세스는 단순합니까? 결제 단계가 10단계입니까? 줄이십시오. 단순할수록 빠릅니다. 빠를수록 경쟁력입니다. 복잡함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단순함으로 승부하십시오. 진짜 혁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측에 목을 맵니까? 블랙먼데이를 예측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손에 꼽습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석 가능합니다.
과거는 분석 가능합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을 해석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읽는 겁니다. 패턴을 찾는 겁니다. 신호를 포착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부분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누가 페이스북을 예측했습니까? 누가 유튜브를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해석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현재를 해석했습니다. 3년 만에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미래를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를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해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숫자를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십시오. 팬데믹 초기입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 회사들이 다 망한다. 이랬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율이 폭발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됐습니다. 이게 진짜 신호였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맞았습니다. 이 해석에 베팅한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둘째, 고객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한 걸 삽니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셋째, 패턴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의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패턴을 봅니다. 재고가 쌓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수주가 줄어듭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불황입니다. 패턴입니다. 하나만 일어나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추세입니다. 패턴입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 해석의 실수는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올바른 해석의 시작입니다. 시장 해석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시장을 검토합니다. 우리 해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렸으면 수정합니다. 자존심 부린 시간 없습니다. 시장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현상만 보여줍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맞습니다. 예측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점쟁이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해석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고객을 관찰하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해석하십시오. 그게 시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압니다. 현재를 제대로 해석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번 돈은 급하게 사라집니다.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땅 하나 사서 몇 달 만에 2배, 3배 올랐습니다. 쉬었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부동산이 못 폭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성과에만 목매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다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70년 걸렸습니다. 천천히 쌓았습니다. 반도체 시작할 때 20년 적자 봤습니다. 20년입니다. 단기 성과로 보면 완전 실패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했습니다.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작동합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단기 성과는 좋아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유지하는 구조, 수익을 내는 구조, 성장을 지속하는 구조.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장기 구조란 뭡니까? 반복 가능한 수익 모델입니다. 고객이 계속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는 뭡니까? 수직 계열화입니다. 반도체부터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듭니다.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니 강력합니다. 위기가 와도 버팁니다. 공급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생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고객 평생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참아야 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됩니다. 투자가 많이 듭니다. 주변에서 비웃습니다.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합니다. 하지만 버텨야 합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폭발합니다.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 실적, 올해 목표, 이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보십시오. 10년 뒤를 보십시오.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반복 가능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까? 고객이 계속 돌아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 장벽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5년,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자식까지 먹고 삽니다. 그게 진짜 부입니다. 단기 성과는 스프린트입니다. 빠르지만 금방 지칩니다. 장기 구조는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고객 취향이 바뀝니다.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어제 1등이 오늘의 꼴찌가 됩니다. 시장에 남으려면 계속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엔 설탕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섬유를 했습니다. 전자제품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로 갔습니다.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음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AI, 배터리 계속 새로운 분야로 확장합니다. 왜입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시장이 버립니다. 고객이 떠납니다. 경쟁자에게 밉니다. 변화가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익숙한 걸 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불안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늘 변합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을 보십시오. 매년 바뀝니다. 작년 모델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개선합니다. 계속 바꿉니다. 작년 모델도 잘 팔리는데 왜 바꿉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경쟁자가 바꿉니다. 고객이 경쟁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꿉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면 혼란스럽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계속 바꿔야 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60년 넘게 최고를 유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잘 나가도 내일은 모릅니다. 계속 배워내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변화했습니까?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방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작년과 똑같습니까? 그럼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바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바꾸십시오. 변화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게 시장에 남는 방법입니다. 편한 질문만 받고 싶습니다. 그럼 리더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싶습니까? 위험합니다. 조직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리더는 불편한 질문을 환영합니다.